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베티나 파우제 지음, 이은미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냄새의 심리학입니다. 냄새의 심리학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냄새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후각의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냄새와 인간 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헤친 최초의 인문 교양서입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사업자 고객과 미팅을 할 때 우리는 절대 말, 표정, 눈빛, 손짓만 주고받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냄새가 풍기는지, 상대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갓 나온 음식에서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혹은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싼 냄새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냄새를 통해 시시때때로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각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책이 그 궁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열정 가득한 어느 냄새 심리학자가 파헤친 후각 연구를 통해 그 위대하고 신비한 후각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냄새의 심리학, 베티나 파우제 지음, 이은미 옮김. 제1장. 냄새를 잘 맡을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후각은 충만한 삶과 행복이라는 합리적인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자기계발서 제목들만 보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민족 같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맨다. 돈 냄새를 맡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이자 고질병인 외로움 때문이다. 이 문제에 아주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2018년에 영국은 외로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많은 이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쓰디쓴 현실이다. 독일인 가운데 10에서 15%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데 그중 20%가 85세 이상 노인이다. 때때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30%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에 발표된 외로움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독일인의 외로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외로운 세대가 되었다. 개인주의의 대가일지도 모르겠다. 독일은 현 집권 정당 간 합의서에 따라 모든 세대의 외로움을 방지하고 고독과 싸워 이겨낼 것이라 선언했다. 추측하건대 이는 박애주의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외로운 사람은 역시나 불행하다.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게 무엇일까? 또 코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하는 이들이 외로운 사람들보다 화학적 형태의 사회적 정보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안다. 이 화학적 정보들은 대화나 몸짓이 아닌 코로 전달되거나 받아들여지므로 코가 첫 번째 접촉기관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무리 안에서 생존력이 가장 높아진다.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는 시련의 아픔, 슬픔, 향수와 같은 감정들은 외로움이란 어두운 색채를 띠고 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빈곤이나 질병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빈곤과 질병이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안다. 외로움을 줄일 방법은 많다. 그중 하나가 얼굴에 있는데 그게 바로 코다. 코를 이용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가 사고, 정서, 후각 사이에 놀랍고도 흥미로운 관계에 관심을 보인다. 그 결과 재미난 학술적 교류도 일어난다. 현대 영상술은 어떤 냄새가 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보여준다. 그 덕분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뇌는 정서 간 화학적 전달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고, 냄새에 대한 뇌 반응이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다각도로 살피다 보면 감정 발생 요인이나 정서와 관련된 질병 유발 요인, 의사소통 방법, 혹은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 등을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도 다시금 높여줄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후각에 관한 접근이나 사회적 행동들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 치료에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리학은 대개 고통으로부터 행복을 찾는다. 학술적으로 행복보다 고통에 접근하는 일이 훨씬 더 쉽기에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고통이나 슬픔의 정도를 측정한다. 행복이나 즐거움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훗날 후각 연구가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주제들을 아주 샅샅이 밝혀내서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행하는 화학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이들은 어떤 냄새들을 맡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행복에 관심이 많았다. 어떤 날은 굉장히 불행한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슬펐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때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시도 때도 없이 획획 바뀌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른들은 별 도움이 안 됐다. 원래 그래 라고 무심히 넘기거나 행복은 자신 안에 있는 거지 같은 틀에 박힌 소리만 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을 관찰하거나 사색에 빠지는 걸 좋아했다. 그 덕분에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에서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며 옛 속담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런 앓는 소리는 이렇게도 들린다. 돈이 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는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놀라우리만큼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더 많다. 재산을 잃지 않으면서 더 많이 늘리고 싶을 때 인간에게는 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생긴다. 행복했던 사람이 돌연 인간관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날만 두려워하는 물질주의자가 된다. 행복의 정도만 두고 살펴본다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과 똑같아진다. 또한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게 된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행복의 최대 보증수표가 사랑에 빠지는 것임을 알게 됐다. 물론 행복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별의 상처를 겪은 사람은 마냥 죽을 것처럼 아파해야만 할까? 그렇다면 행복은? 어째서 행복은 고통보다 훨씬 짧게 지속되는 걸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할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항상 코를 쫓아야만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비범한 것들을 꿈꿔오긴 했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으리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최적의 투자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니,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들이 있느니, 자기를 꼭 안아줄 사람들이 있느니라. 행복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공적인 삶에 이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풍요로운 인간관계다. 물론 이는 생존에 위협이 없는 상태, 즉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 비를 피해 잠잘 공간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 생존 필수 조건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자신만 느낀다고 스스로를 예외 상황으로 치부할 때 자주 언급된다. 사실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 행복해야 하는데 왜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할까? 그렇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 요인인 인간관계가 결핍됐다. 새와 돌고래 같은 동물들이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도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임을 잘 알아서 반려견을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개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든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를 번번이 잊어버리며 실패한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되레 우리에게 해롭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수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은 아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되 밤낮으로 경계해야 할 만큼 많이 가지지는 않은 사람, 즉 본인 능력으로 적절히 다룰 수 있을 만큼만 가진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행복하다. 돈은 이른바 외적 요소다. 외부에서 비롯되는 강화 요인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월급은 고용주가 정하고 상속 여부는 가족들이 결정한다. 성과에 따른 보너스 수준도 의뢰인 손에 달렸다. 우연히 돈이 생기기도 한다. 행복해지고자 돈을 쫓는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요인들의 삶을 맡긴다는 소리다. 행복은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행복의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우리가 세우는 삶의 목표들도 대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넓혀나가고 싶어 한다. 반면 우리의 동기의식은 내적 요소로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과정이 목표라는 신조로 살아간다. 친구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함께일 때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이 있는가다. 입상이나 좋은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 일을 즐긴다는 게 중요하다.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 등을 예로 생각해보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행동 그 자체지 이로 인해 도출되는 성과물이 아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즐겁다. 좋은 관계에서는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행은 또 어떤가?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화로운 휴가를 다녀왔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건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내적 가치 체계를 따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개인이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만든다. 어떤 광고든 목적은 모두 똑같다. 자기 회사 상품을 사면 행복해진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 완전히 잘못됐다.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 아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을 중시하는 나라에 사는 이들이 행복하다. 한 나라의 부는 보통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처럼
교육 및 의료 보장 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노인과 실업자도 국가로부터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다. 이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에서 매년 발간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광고는 쉽게 실증이 난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핸드폰도 구매 후 사흘이면 언제 그랬나 싶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소유물에 대한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다. 반면 친한 친구와 즐겁게 보낸 시간은 3, 4주가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된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직장 동료와 볼링을 쳤던 기억은 몇 날 며칠이고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쌓은 추억은 수년이 지나도록 여운을 남긴다. 우정, 그리고 사람 사이의 친밀함. 이것이야말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닐까. 그렇다고 우정이 짜잔 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요구할 때도 있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다. 관계가 위태로울 때는 내 행동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만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물론 인간관계에 유독 능숙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복잡다단한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능력이 바로 후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사교적인 사람들이 냄새에 더 민감하다. 2016년에 발표된 중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지인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사람들은 미약한 냄새까지 더 잘 맡아냈다. 즉, 후각 능력이 더 좋았다. 이처럼 월등한 후각 능력을 갖춘 사교적인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니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와 사회적 뇌인 중간 전두엽 간의 연결이 특히 좋았다. 둘 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능력과 후각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구가 많을수록 냄새를 더 잘 맡는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최근 연구들로 우리는 후각과 사회적 친밀함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았다. 사람 냄새를 비롯하여 주변 냄새를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고 사회적 관계망 역시 더 단단했다. 그런데 더는 주위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10년 후쯤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카나리아나 고양이, 금붕어, 개가 대신할 수도 있다. 만약 양로시설에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외로움은 더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제를 생각해낼지도 모른다. 물건에 영혼을 불어넣어 인격화할 수도 있다. 심지어 고민형이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신적인 존재를 찾으며 이들과의 관계로 허전함을 달래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의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는 기분을 편안하게 하는 냄새를 풍긴 사람들에게서만 안도감, 안전함, 친밀함 등을 느낀다고 한다. 신과 고민형은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양로시설에 사회적 온기를 더할 로봇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로봇은 우리 일상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화학적 감정들을 내뿜지는 못해 안도감이나 온기를 느끼고픈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란 아예 없다. 후각 경고. 몸에서 가장 돌출된 형태인 코는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제일 먼저 냄새를 맡은 코는 1초도 안 되어 이 냄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 그게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안팎으로 수백만 가지의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이를 아무 필터도 거치지 않고 모두 수용한다면 녹초가 되고 말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 여기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불편한 냄새나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에만 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후각이 자극되면 우리는 먼저 대략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 냄새가 편한가 혹은 불편한가에 따라 반응 및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맛있다 혹은 역겹다, 머무른다 혹은 자리를 뜬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지니까 더 많이 혹은 No thank you.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심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며 생존 위험 경고를 날리는 냄새로 타는 냄새나 가스 새는 냄새, 탁한 공기 냄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다가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깜짝 놀라 후다닥 깬다. 이때 이상하다는 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다른 하나는 위험을 날리는 역겨운 냄새로 특히 부패 현상과 관련된다. 그런 냄새가 나면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음식이 상했는지 확실치 않아 우선 냄새부터 맡아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후각에 의존한다. 후각은 질병뿐만 아니라 독성에 의한 죽음까지도 경고한다. 심지어 옆 사람이 감기에 걸렸는지도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아 알아내기에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된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도 주변 환경과 순간순간 이어지는 화학적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들은 날숨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주변으로 전달되는데 이들은 나이나 식습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 아프면 화학적 연결고리가 변하고 이는 다시금 채취에 영향을 미친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후각을 이용해 진단했다. 현대의 의료진은 후각을 거의 믿지 않는다. 심지어 제 손도 잘 믿지 않으며 컴퓨터 기술에 많이 의존한다. 그런데 수백 년 전만 해도 후각은 아주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실제로 다수의 신진대사 질환은 특유한 냄새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환자의 아세톤 냄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독, 피부질환, 선질환 등에서도 고유한 냄새가 풍긴다. 독일에서는 요즘에도 의약품 성분 및 순도 검사에 관한 해설서에서 제약학이나 약학 전공 학생들에게 약품에 대한 후각 및 미각 시험을 관능 검사로 권장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에서는 후각을 활용한 진단 검사들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하지만 더는 고약한 냄새로 중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기쁜가. 수백 년 동안 흑사병 같은 유행성 전염병 치료제로 부패한 냄새를 사용했다고 하니 말이다. 냄새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람들은 악취나 썩은 내 등 지독한 냄새로 전염병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코는 뇌와 직결되므로 후각 말초기관으로 여겼던 뇌실계통에까지 냄새 분자들이 다다를 것이라는 갈레노스의 학설은 17세기까지 통용되었다. 이 학설은 틀렸지만 냄새와 뇌의 밀접한 연관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역겨운 냄새들을 상쇄하고자 향이 좋은 물질들을 활용했고 이는 르네상스 시대 초반까지 계속됐다. 그리하여 흑사병이 유행할 당시 향, 미르라, 장미, 정향나무 등을 태운 냄새로 집안을 가득 채우라는 처방이 내려지곤 했다. 미르라, 아프리카산 감람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집한 고무수지. 또한 전염병 환자들을 만날 때
의사들은 한 손에는 주니퍼베리 나뭇가지를, 다른 손에는 포맨더를 쥐고 있었다. 주니퍼베리, 노간주 나무의 열매이자 향신료. 포맨더, 향이 좋은 말린 꽃이나 나뭇잎 등을 넣은 통. 오늘날 심각한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주치의의 후각 능력에만 의존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네발동물은 예외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진단검사에 동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들은 숨이나 소변 냄새를 맡고 암 종류를 판별하는 교육을 받는다. 훈련을 마친 개들은 유방암, 방광암, 폐암, 난소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을 구분해낸다. 폐암과 난소암의 경우 진단 정확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동물의 후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후각도 잘만 활용하면 특정 질환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제때 치료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간호사는 남편에게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10년 전에 이미 그의 몸에서 나는 기름 등불 같은 냄새로 이를 진단해냈다. 이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냄새로 그녀의 후각을 연구하는 실험이 이어졌고 그녀의 진단 정확도는 98%에 달했다. 초음파와 영상술이 우리 기대만큼 늘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다.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럴 때 냄새를 이용하는 진단 전문가들이 분명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요즘에는 쥐 같은 설치류도 냄새로 질병을 찾는 훈련을 받는다. 사람들은 설치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를 계기로 인식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르겠다. 동물들은 특히 초기 진단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인간들도 끊임없이 진단한다. 다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매츠 홀스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질 다당류를 아주 소량 주입했다. 지질 다당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 실험 참가자들의 체온은 금세 1도가량 올라갔다가 약 4시간 후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다. 참가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들의 면역 체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열과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입었던 티셔츠를 다른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고 냄새를 맡게 했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도 앞서 지질 다당류 주사를 맞기 전에 입었던 것보다 맞고 난 뒤에 입었던 것에서 더 강하고 불쾌하며 건강하지 못한 냄새를 맡아냈다. 설령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눈에 띌 정도로 거리를 두기 위해 어떤 핑계라도 찾을 거다. 심지어 고양이들은 죽음의 냄새도 미리 맡을 수 있다. 생을 마감할 날이 머지않은 환자들 위로만 올라가는 양로원 고양이의 사연이 얼마 전 미디어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된다고? 신비롭다고? 그렇지 않다. 환자들의 신진대사가 달라지고 있음을 고양이가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특유한 냄새가 있느냐고? 적어도 고양이들이 아주 명확히 구별하는 냄새가 나는 건 틀림없는 듯하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